1436년 겨울, 소비는 사람이 아닙니다. 조선 왕실 500년 가장 금기시된 사람. 전하, 소비는 사람이 아닙니다. 1436년 겨울, 한양 대궐안. 세종대왕의 셋째 며느리 송씨가 궁녀들 앞에서 내뱉은 이 한마디는 조선 왕조 500년 역사에서 가장 기이하고 치명적인 스캔들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피가 마를 정도로 깨물려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마다 떨림이 멈추지 않았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죠. 궁녀들은 그 순간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부인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아닌 절망이 섞여 있었다라고. 하지만 이 참혹한 고발이 터져나온 데에는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조선 최고의 성군으로 불리는 세종대왕조차 감추고 싶어 했던 왕실의 금기 중 금기였습니다. 모든 것은 4년 전 1432년 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대궐안 경회루 연못가에는 봄꽃이 만개했고 궁궐 곳곳에서는 축하 연회가 열렸습니다. 세종의 셋째 아들 안평대군이 드디어 혼례를 올리게 된 것입니다. 신부는 청송송씨 가문의 딸 송씨였죠. 그녀는 양반 가문 출신답게 단정한 자태와 온화한 성품으로 궁중 어른들의 칭찬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혼례 당일 송씨는 붉은 치마와 노란 저고리를 입고 가마에 올랐습니다. 비단으로 수놓은 족두리가 햇살을 받아 반짝였고 그녀의 뺨은 설렘과 긴장으로 발글에 물들어 있었죠. 16살 소녀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송씨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들어가는 그곳이 화려한 궁궐이 아니라 빠져나올 수 없는 지옥의 입구라는 것을요. 혼례를 치른 뒤 며칠간은 평범했습니다. 아니, 평범해 보였습니다. 안평대군은 예의 바른 남편이었고 송씨는 조심스럽게 새 삶에 적응하려 애썼죠. 그러나 첫 번째 이상한 징조는 혼례 일주일 후에 나타났습니다. 그날 밤 송씨는 처소 안에서 낯선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숨을 헐떡이는 듯한 짐승 같으면서도 사람 같은 소리였죠. 그녀는 촛불을 들고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발소리를 죽였고 심장은 가슴을 찢을 듯 뛰었습니다. 휘장 너머로 희미하게 보이는 두 개의 그림자. 송씨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안평대군과 또 다른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군가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송씨의 온몸에서 피가 얼어붙었습니다. 그곳에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남자도 아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남자였지만 여자의 옷을 입고 여자의 화장을 한 채 안평대군의 품에 안겨 있던 것입니다. 송씨의 손에서 촛대가 떨어졌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바닥에 뜨거운 밀랍이 튀었고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안평대군의 눈빛에는 놀라움이 아닌 차가운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그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한 순간 송씨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궁궐 안에서 본 적이 있는 얼굴이라는 것을. 그것도 여러 번. 나가시오. 안평대군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명령이었죠. 위협이었고 경고였습니다. 송씨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넘어질 뻔했고 입술을 깨물어 피가 났지만 비명조차 삼켜야 했습니다. 그날 밤 송 씨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린 채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방금 본 장면이 끊임없이 재생됐고 그때마다 속에서 무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역겨움도 공포도 배신감도 뒤섞인 감정이었죠. 하지만 더 끔찍한 것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송 씨는 시녀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그날 밤 안평대군과 함께 있던 그 사람의 정체가 바로 궁궐 안내시도 아니고 외부 남창도 아닌 소빈이라 불리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요. 소빈. 겉으로는 궁중 여관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남자의 몸을 가진 채 여자의 삶을 사는 사람. 조선시대 공식 기록 어디에도 명확히 남지 않은 왕실에 금기된 비밀이었습니다. 그리고 안평대군은 그 소빈을 자신의 정식 아내인 송 씨보다 더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송 씨의 얼굴에서 혈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고 목구멍은 조여와 숨쉬기조차 힘들었죠. 그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단지 왕실의 체면을 위해 필요한 전시용 아내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진짜 사랑은 이미 다른 곳에, 그것도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는 금기의 대상에게 향해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부터 송 씨의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안평대군은 밤마다 소빈을 불렀습니다. 송 씨의 처소 바로 옆방에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와 시간을 보냈죠. 때로는 웃음소리가 들렸고 때로는 속삭이는 소리가 벽을 타고 흘러왔습니다. 송 씨는 베개로 귀를 막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온몸을 떨며 그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더 끔찍한 건 대낮에도 소빈이 당당히 안평대군의 곁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간의 옷을 입고 여자의 몸짓으로 걸으며 마치 자신이 진짜 주인인 것처럼 행동했죠. 송 씨가 지나갈 때면 소빈은 살짝 고개를 숙이며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승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대체 무엇입니까? 송 씨는 밤마다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키고 또 삼켰습니다. 왕실의 며느리라는 지위도 양반가의 딸이라는 자긍심도 이곳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투명인간처럼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흘렀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송 씨의 얼굴에서는 생기가 사라졌고 눈빛은 텅 비어갔습니다. 궁궐 안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안평대군 부인이 요즘 이상하다고, 혹시 병이라도 든 것 아니냐고. 하지만 아무도 진짜 이유를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왕실의 추문은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목숨을 담보로 해야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던 1436년 겨울, 송 씨는 마침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날도 안평대군은 소빈과 함께였고 송 씨는 홀로 처소에 앉아 촛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촛불은 바람에 흔들렸고 그녀의 그림자도 함께 일렁였죠. 손끝으로 촛불에 손을 가져다 댔습니다. 뜨거웠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이 너무 아파서 몸의 통증 따위는
무감각해진 것이죠. 이대로는 살 수 없다. 송 씨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문을 열고 복도를 지나 세종대왕이 계신 정각으로 향했습니다. 궁녀들이 말렸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직 절망과 그 절망이 만들어낸 용기만이 남아 있었죠. 대전 앞에 무릎을 꿇고 송 씨는 외쳤습니다. 전하, 소비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목소리는 궁궐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세종대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대전 안은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가워졌고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촛불만이 미세하게 떨리며 그림자를 만들어냈죠. 세종은 천천히 송 씨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놀라움이 아닌 깊은 피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언젠가는 터질 줄 알았던 폭탄이 드디어 터진 것 같은 그런 표정이었죠. 입을 다물고 물러가시오. 세종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명령이었지만 동시에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송 씨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전하, 소인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대군마마께서는 밤낮으로 그 소빈이라는 자와 함께 계시고 소인은 마치 허수아비처럼 그저 자리만 채우고 있을 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4년간 가슴속에 쌓였던 분노와 수치심, 절망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죠. 대군마마께서는 소인을 아내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밤에는 소빈을 부르시고 낮에는 소빈과 산책을 하시며 소인이 인사를 드려도 눈길조차 주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 소빈이라는 자는 남자의 몸을 가진 자가 여자의 옷을 입고 여자인 척 대군마마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대전 안신아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떨구었고 누군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그 이야기가 드디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입니다. 세종대왕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손이 팔걸이를 움켜쥐었고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죠. 안평을 불러들이라. 그날 밤 안평대군이 대전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차분했고 담담했죠. 마치 이미 이런 순간이 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송 씨는 구석에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안평대군은 그녀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부친께서 신을 부르셨다 하니 무슨 일이십니까? 안평대군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세종은 그런 아들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실망과 분노,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연민이 뒤섞인 눈빛이었죠. 내 아내가 고하기를 내가 소빈이라는 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 하더구나. 부적절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하. 안평대군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변명도 부정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죠. 그 순간 송 씨의 손톱이 바닥을 긁었습니다. 손끝에서 피가 배어나왔지만 그녀는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소비는 궁궐 안에서 신을 보필하는 여관입니다. 신의 곁에서 시중을 들고 신의 일상을 돌보는 것이 그의 임무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관이라 했느냐? 세종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여관이라면
여자여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데 그 소빈이라는 자는 남자라 들었다. 순간 대전 안공기가 멈췄습니다. 안평대군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졌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얼굴에 감정이 스쳐 지나갔죠. 분노도 당황도 아닌 뭔가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슬픔 같은 것이었습니다. 전하께서는 이미 아시지 않습니까? 안평대군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소빈이 어떤 존재인지, 그가 왜 궁궐 안에 있는지 전하께서 모두 허락하신 것 아니었습니까? 세종대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을 뿐입니다. 그 침묵 속에서 송씨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세종대왕도 알고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요. 소빈의 정체는 조선 왕조실록 어디에도 명확히 기록되지 않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궁궐 안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소빈은 태어날 때부터 남자의 몸을 가졌지만 여자처럼 자라난 사람이라는 것을요. 어떤 이들은 그를 화랑이라 불렀고 어떤 이들은 비구라 불렀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하지만 은밀히 존재하는 금기의 영역이었죠. 소빈은 10살 때 궁궐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외모는 여자보다 더 아름다웠고 몸짓은 꽃잎보다 더 우아했습니다. 목소리는 맑고 부드러웠으며 걸음걸이는 비단이 스치는 것처럼 조용했죠. 궁궐 안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를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죠. 하지만 안평대군은 달랐습니다. 그는 첫 만남부터 소빈의 정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것이 안평대군을 더 끌어당겼죠. 안평대군과 소빈이 처음 만난 것은 안평이 14살 때였습니다. 궁궐 후원에서 연못가에서 두 사람은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소빈은 연꽃을 꺾고 있었고 안평은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죠. 아름답구나. 안평이 중얼거렸습니다. 그것이 연꽃을 향한 말인지 소빈을 향한 말인지 본인도 알 수 없었습니다. 소빈은 고개를 돌려 안평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운명을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눈빛이었죠.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었지만 점점 의도가 되었습니다. 안평은 소빈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았습니다. 소빈은 똑똑했고 재치가 있었으며 무엇보다 안평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대군마마께서는 외로우신가 봅니다. 소빈이 어느 날 조용히 말했습니다. 왕실에 태어났다는 것은 축복이지만 동시에 저주이기도 하지요. 모두가 대군마마를 우러러보지만 아무도 대군마마의 진짜 모습을 보려 하지 않습니다. 안평대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소빈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안평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그 순간 안평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찾던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요. 송씨는 그날 밤 대전에서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안평대군이 소빈을 어떻게 만났는지, 왜 사랑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송씨와의 결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지. 안평은 차분하게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송씨와의 혼인은 신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왕실의 의무였고
부친의 명령이었습니다. 신은 처음부터 송 씨를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예를 갖추어 대했을 뿐입니다. 송 씨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직접 듣는 것은 칼로 심장을 찌르는 것보다 더 아팠습니다. 그렇다면 내 아내는 무엇이더냐? 세종대왕이 무겁게 물었습니다. 내 아내는 명색이 왕실의 며느리인데 내가 그를 이렇게 대하는 것이 옳으냐? 송 씨는 잘못이 없지 않느냐? 신도 알고 있습니다. 안평대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송 씨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은 거짓으로 살 수 없습니다. 신은 소빈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잘못이라 해도 신은 멈출 수 없습니다. 세종대왕은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내 마음이 어떻든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것은 천륜에 어긋나는 일이며 더욱이 내가 왕실의 대군이라면 백성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소빈을 궁에서 내보내라. 그 순간 안평대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안 됩니다. 안평의 목소리가 대전을 울렸습니다. 소빈을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 신은 소빈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차라리 신을 궁에서 내쫓으십시오. 세종대왕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송 씨는 그 광경을 보며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안평대군은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빈을 위해서는 아버지인 세종대왕 앞에서도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가 송 씨의 심장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물러가라. 세종대왕이 짧게 명령했습니다. 안평대군은 일어서서 송 씨를 한 번도 보지 않은 채 대전을 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흔들림이 없었고 후회도 없었습니다. 송 씨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눈물은 이미 말라버렸고 목구멍에서는 신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허공을 바라보며 자신의 존재 자체가 지워지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송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송 씨는 달라졌습니다. 대전에서 돌아온 다음 날부터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습니다. 대신 차가운 결의가 자리 잡았죠.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던 그녀는 천천히 입술에 연지를 발랐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중 가장 또렷했죠. 견딜 수 없다면 바꿔야 한다.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독이 서려 있었습니다. 4년 동안 참고 또 참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안평대군은 자신을 선택하지 않았고 세종대왕조차 명확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송 씨가 직접 움직일 차례였습니다. 송 씨는 궁궐 안 사람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소빈을 질투하는지, 누가 안평대군에게 불만을 품고 있는지, 누가 왕실의 추문을 이용하려 하는지.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철저하게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송 씨는 완벽한 협력자를 찾아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종서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김종서의 파벌에 속한 신하 중 한 명이었죠. 당시 조선 조정은
크게 두 세력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을 중심으로 한 온건파와 보수적인 유교 질서를 강조하는 강경파, 안평대군과 소빈의 관계는 이미 궁궐 안에서 공공연한 비밀이었고 강경파는 이것을 왕실의 치부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송씨는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직접 나서지 않았죠. 대신 자신의 친정 오빠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안평대군의 비행을 바로잡고 싶다. 도와달라. 강경파 신하는 송씨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왕실의 며느리가 직접 나선다면 이것은 단순한 궁중 추문이 아니라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는 명분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그들은 은밀히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소빈이 안평대군의 처소에 드나드는 횟수, 두 사람이 함께 보내는 시간,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소빈이 실제로 남자라는 증거. 송씨는 밤마다 작은 장부에 기록을 남겼습니다. 촛불 아래서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안평대군과 소빈의 일거수일투족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 글씨는 점점 또렷해졌고 분노는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이것으로 끝낼 수 있다. 송씨는 장부를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만족감이 아니라 공허함이 가득했습니다. 복수를 준비하면서도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물음표가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이것일까? 1437년 봄 사건이 터졌습니다. 강경파 신하들이 조정회의에서 안평대군의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한 것입니다. 그들은 송씨가 제공한 기록을 바탕으로 안평대군이 남색에 빠져 있으며 이것이 왕실의 기강을 해친다고 상소를 올렸습니다. 안평대군께서 소빈이라는 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계시다는 소문이 궁궐 안팎에 퍼져 있습니다. 소빈은 여자의 옷을 입었으나 실은 남자의 몸을 가진 자라 하니 이는 천륜을 어기는 대역죄가 아니겠습니까?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세종대왕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신하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죠. 하지만 아무도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세종대왕은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소빈을 조사하라. 그리고 안평을 불러들이라.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궁궐 안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송씨는 자신의 처소에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을 때 송씨는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가만히 입술을 깨물었을 뿐입니다. 드디어 시작됐구나.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희열이 아니라 알 수 없는 공포가 차올랐습니다. 소빈은 그날 오후에 체포되었습니다. 포졸들이 안평대군의 처소로 들이닥쳤을 때 소빈은 연못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연꽃 한 송이가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평온함이 가득했죠. 마치 이 순간을 이미 예견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소빈, 전하의 명에 따라 그대를 조사하겠소. 포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소빈이 단순한 궁녀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이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요. 소빈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차분했고 슬펐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소비는 조용히 대답하며 일어섰습니다. 연꽃을 연못에 띄우고 그는 포졸들을 따라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안평대군의 처소를, 그가 4년간 사랑했던 그곳을 마지막으로 보지도 않았습니다. 송 씨는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창문 틈새로 휘장 뒤에서 그녀는 소빈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소빈의 뒷모습은 작고 연약했지만 동시에 어떤 강인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송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의금부 신문장은 어둡고 차가웠습니다. 소비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돌바닥이 무릎을 파고들었지만 그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신문관들이 들어왔고 촛불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졌죠. 내 이름은 무엇이냐? 소빈입니다. 본명을 묻는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소빈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신문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대는 여자냐, 남자냐? 질문이 떨어졌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소빈은 고개를 들어 신문관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체념과 동시에 자존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저입니다. 대답을 회피하지 말라. 그대의 몸은 남자의 것이냐, 여자의 것이냐? 남자입니다. 대답이 떨어지는 순간 신문관들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비록 이미 알고 있었지만 본인의 입에서 직접 듣는 것은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남자의 몸으로 여자의 옷을 입고 안평대군을 속인 것이냐? 속이지 않았습니다. 소빈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대군마마께서는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저의 모든 것을 알고 그럼에도 저를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더 큰 문제다. 신문관이 소리쳤습니다.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것은 천륜에 어긋나는 일이다. 더욱이 대군께서 왕실의 일원으로서 그런 비행을 저지르셨다면 이는 나라의 기강을 해치는 대역죄가 아니겠느냐? 소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바닥을 바라보았을 뿐입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감정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죠. 저는 단지 사랑했을 뿐입니다. 소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대군마마를 사랑했고 대군마마도 저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잘못이라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대군마마께는 죄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제가 유혹한 것입니다. 제가 먼저 다가갔고 제가 대군마마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신문관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소비는 모든 죄를 자신에게 뒤집어 쓰려 하고 있었습니다. 안평대군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려는 것이었죠. 매를 쳐라.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포졸들이 다가왔고 소빈의 옷이 벗겨졌습니다. 하얀 등이 드러났고 곧 곤장이 내려왔습니다. 퍽! 첫 번째 타격에 소빈의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하지만 신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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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매가 내려올 때마다 살같이 찢어졌고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소비는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깨물어 피가 났지만 비명조차 참았습니다. 10대가 넘어가자
소빈의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번쩍이고 귀에서는 이명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사람만이 떠올랐습니다. 대군마마. 소빈은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되뇌며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송 씨는 그날 밤 악몽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소빈이 피를 흘리며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원망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슬픔만이 가득했죠. 소빈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당신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을. 송 씨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습니다.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촛불을 켰습니다. 불빛이 방을 밝혔지만 그녀의 마음속 어둠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원한 것이 정말 이것이었을까? 송 씨는 무릎을 껴안고 웅크렸습니다. 복수는 시작되었지만 그녀는 이제 두려웠습니다. 이 일이 어디로 향할지,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안평대군은 미쳐버렸습니다. 소빈이 의금부에 끌려간 다음 날 안평은 세종대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니,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라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이마가 차가운 돌바닥에 닿았고 그는 목이 쉬도록 외쳤습니다. 아버님, 소빈을 살려주십시오. 안평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왕자의 체면도 대군의 위엄도 그 순간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는 그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한 명의 인간일 뿐이었죠. 세종대왕은 아들의 모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실망과 분노,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연민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일어서거라. 소빈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신의 잘못입니다. 신을 벌하시고 소빈을 풀어주십시오. 일어서라 하였다. 세종의 목소리가 대전을 울렸습니다. 안평은 떨리는 몸으로 일어났지만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종은 그런 아들을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소빈을 사랑하는 것은 안다. 하지만 너는 왕실의 일원이다. 내 행동 하나하나가 백성들에게 귀감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내가 남자를 사랑한다면 백성들이 뭐라 하겠느냐? 조정의 신하들이 뭐라 하겠느냐? 신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안평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비록 눈물로 젖어 있었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백성이 뭐라 하든 신하들이 뭐라 하든 신은 소빈을 사랑합니다. 그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세종대왕은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의 고집스러움이, 그 순수함이 그를 더욱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왕으로서는 단호해야 했지만 아버지로서는 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빈을 궁에서 내보내겠다. 멀리 보내어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하겠다. 안 됩니다. 안평이 다시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차라리 신을 죽여주십시오. 소빈 없이는 신도 살 수 없습니다. 그 순간 대전 문이 열렸습니다. 송 씨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전하, 소인이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송 씨의 목소리는 잠잠했지만 그 안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빈을 조사하라 명하신 것은 소인의 고변 때문이었습니다. 안평대군이 고개를 돌려 송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송 씨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정면으로 안평을 마주 보았죠. 소인은 4년간 대군마마의 아내로 살았지만 단 한 번도 아내로 대접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분했고 억울했고 슬펐습니다. 그래서 소인은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송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인은 강경파 신하들에게 소빈의 일을 알렸습니다. 대군마마와 소빈의 관계를 기록하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모든 것이 소인의 계획이었습니다. 대전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세종대왕의 얼굴이 굳어졌고 안평대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송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송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소인이 잘못 생각했습니다. 소인은 복수하면 속이 시원할 줄 알았습니다. 대군마마께서 소빈을 잃고 괴로워하시는 모습을 보면 소인의 마음도 풀릴 줄 알았습니다. 송 씨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소빈이 매를 맞는 모습을 상상할 때마다 소인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소빈도 사람입니다. 잘못된 사랑이라 해도 그것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인은 그 진심을 질투와 분노로 짓밟아 버렸습니다. 송 씨는 바닥에 이마를 댔습니다. 전하, 소빈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소인을 벌해 주십시오. 모든 것은 소인의 잘못입니다. 세종대왕은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모두 물러가라. 그날 밤 송 씨는 자신의 처소로 돌아왔습니다. 촛불을 켜고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눈은 붓고 뺨은 야위었으며 입술은 피로 얼룩져 있었죠. 그녀는 천천히 손을 들어 거울을 쓰다듬었습니다. 나는 괴물이 되어버렸구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송 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안평대군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허공 같았죠. 대군마마, 왜 그랬소? 안평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소? 나의 사랑이었소? 아니면 나의 고통이었소? 송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막혀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평은 한 걸음씩 다가왔습니다. 나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소. 당신에게도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안평이 말을 멈췄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소빈이 죽으면 나도 살 수 없소. 그 말을 남기고 안평은 돌아섰습니다. 송 씨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의금부에서는 소빈의 최종 신문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소빈은 이미 반쯤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매질로 인한 상처가 골마 열이 올랐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문관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다. 그대는 안평대군을 유혹하여 천륜을 어기는 죄를 지은 것이 맞느냐? 소빈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흐릿했지만 여전히 빛을 잃지 않았습니다. 유혹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무엇이냐? 사랑했습니다.
소빈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저는 대군마마를 사랑했고 대군마마도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죄라면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신문관이 책상을 쳤습니다. 뻔뻔하구나. 죽음이 두렵지 않으냐? 두렵습니다. 소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대군마마 없는 삶이 더 두렵습니다.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안평대군이 뛰어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은 거칠었습니다. 그는 소빈을 보자마자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빈. 안평이 소빈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은 차갑고 약했습니다. 소빈은 천천히 눈을 떠 안평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대군마마, 미안하오. 내가 당신을 지키지 못했소. 안평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소빈의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소빈은 약한 힘으로 안평의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대군마마께서 저를 사랑해 주셨으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니요. 충분하지 않소. 나는 당신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었소. 함께 늙고 함께 죽고 싶었소. 소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은 저희에게 허락되지 않은 꿈이었습니다. 신문관이 개입했습니다. 대군마마, 이곳은 신문장입니다. 물러나 주십시오. 하지만 안평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빈을 끌어안았습니다. 소빈의 몸은 너무 가벼웠고 너무 차가웠습니다. 당신을 놓지 않겠소. 절대로. 소빈은 안평의 품에 안긴 채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사랑합니다. 대군마마. 그것이 소빈이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1437년 봄 소빈은 궁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세종대왕은 결국 사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눈물과 며느리의 참회와 그리고 자신의 양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죠. 대신 소빈을 멀리 변방으로 보내 평생 궁궐로 돌아올 수 없게 했습니다. 안평대군은 소빈이 떠나는 날 궁궐 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소빈은 가마에 실려 멀어져 갔고 안평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송씨는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복수는 이루어졌지만 그 대가는 너무 컸습니다. 모두가 상처를 입었습니다. 아무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조선 최초의 동성애 스캔들이 남긴 비극이었습니다. 소빈이 떠난 후 안평대군은 변했습니다. 아니, 변한 것이 아니라 부서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도 거부했고 밤에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소빈이 떠난 그 길을 하염없이 응시할 뿐이었죠. 궁궐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대군마마께서 미쳐버리신 것 아니냐고. 하지만 아무도 감히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안평의 눈빛에는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가 없었습니다. 마치 영혼이 이미 소빈을 따라 떠난 것 같았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안평대군은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뺨은 푹 꺼졌고 눈은 깊게 함몰됐습니다. 손은 나뭇가지처럼 앙상해졌고 걸음거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불안정했습니다.
세종대왕은 아들을 보며 괴로워했습니다. 밤마다 왕은 혼자 술잔을 기울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과연 옳은 일을 한 것인가?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소비는 떠났고 안평은 부서졌으며 왕실의 상처는 깊어만 갔습니다. 송씨는 그 어느 때보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안평대군이 죽어가는 것을 매일 지켜봐야 했습니다. 남편은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말도 걸지 않았습니다. 그저 투명인간처럼 취급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무시당하는 것이 분노를 일으켰지만 이제는 죄책감만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내가 그를 죽이고 있구나. 송씨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소빈이 나타나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슬픈 눈으로 조용히 미소 지을 뿐이었죠. 그 미소가 송씨를 더욱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 밤 송씨는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시녀를 불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또렷한 어조로 명령했습니다. 소빈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라. 그리고 편지를 전해라. 소빈은 북쪽 변방, 추운 산골 마을에 있었습니다. 초가집 한 채가 전부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소빈을 경계했지만 동시에 동정했습니다. 그는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고 조용히 혼자 살았습니다. 낮에는 산에서 나무를 캐고 밤에는 촛불 아래서 책을 읽었죠. 하지만 소빈의 눈빛은 죽어 있었습니다. 그는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았습니다. 숨을 쉬지만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견딜 뿐이었죠. 어느 날 저녁 낯선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송씨가 보낸 시녀였습니다. 그녀는 소빈에게 편지 한 통을 건넸습니다. 안평대군 부인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소빈은 편지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오랫동안 편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뜯었습니다. 촛불 아래서 그는 송씨의 글씨를 읽어내려갔습니다. 소빈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에게는 저를 원망할 자격이 있고 저는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전하고 싶었습니다. 대군마마께서 죽어가고 계십니다. 소빈, 대군마마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는 분입니다. 식사도 하지 않으시고 잠도 주무시지 않으십니다. 매일 창밖만 바라보시며 당신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억지로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때로는 놓아줘야 한다는 것을. 소빈, 부디 돌아와 주십시오. 대군마마를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이 못난 여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마이너스 송씨 올림. 편지를 다 읽은 소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목 놓아 울고 싶었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몸을 떨며 눈물만 쏟아낼 뿐이었죠. 대군마마. 소빈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움이, 슬픔이, 사랑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1437년 가을, 소빈은 궁궐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추방령은 여전히 유효했고 궁궐 출입은 금지되어 있었죠. 하지만 송씨가 비밀리에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밤중에 뒷문을 통해 소빈은 궁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안평대군의 처소 앞에 섰을 때 소빈의 다리가 떨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입술은 바짝 말랐습니다. 손을 들어 문을 두드리려 했지만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내가 정말 들어가도 될까?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안평대군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바람도 소리도 모든 것이 정지했습니다. 오직 두 사람의 시선만이 그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안평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빈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소빈, 소빈. 안평이 소빈의 이름을 되풀이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몸은 흔들렸습니다. 소빈은 안평의 품에 안긴 채 그의 등을 어루만졌습니다. 대군마마, 저 왔습니다. 다시는 떠나지 말아요. 네, 다시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달빛이 그들을 비췄고 바람이 그들을 감쌌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직 그들만이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송 씨는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오랜만에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이구나. 송 씨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자신의 행복을 위해 상대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라는 것을. 송 씨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처소로 돌아가 짐을 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세종대왕에게 상소를 올렸습니다. 전하, 소인은 안평대군과 이혼하고자 합니다. 세종대왕은 송 씨의 상소를 받아들였습니다. 왕은 오랫동안 고민했지만 결국 송 씨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송 씨는 궁궐을 떠나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왕실의 며느리가 이혼하다니 전대미문의 일이라고. 하지만 송 씨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친정에서 조용히 살았습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정원을 가꾸었습니다. 처음에는 공허했지만 점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찾던 행복은 남편의 사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내면에 있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몇 년 후 송 씨는 재혼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이 선택한 사람과 자신의 의지로, 사랑으로 맺어졌습니다. 안평대군과 소빈은 함께 살았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아니었습니다. 소빈은 여전히 여관으로 기록되었고 두 사람의 관계는 비밀로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궁궐 안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고 이제는 아무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세종대왕도 더 이상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법으로 금지할 수 없고 도덕으로 억압할 수 없다는 것을, 그저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이라는 것을요. 안평대군은 다시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그는 예술에 몰두했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고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그의 작품들은 아름다웠고 깊이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고통과 사랑, 상실과 재회, 모든 감정이 녹아 있었죠.
소비는 안평의 곁에서 조용히 그를 지켰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후원을 거닐었고 함께 달을 바라보았으며 함께 시를 읊었습니다. 말이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그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으니까요. 1453년 안평대군은 정치적 사건에 휘말려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 이야기와는 별개의 사건이었지만 안평에게는 또 다른 시련이었습니다. 유배지로 떠나는 날 소빈이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대군마마 혼자 보낼 수 없습니다. 안평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유배지는 험한 곳이요. 당신이 견딜 수 있는 곳이 아니요. 대군마마께서 계신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제게는 천국입니다. 소비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평은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빈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소, 소빈. 사랑합니다, 대군마마. 두 사람은 함께 유배지로 떠났습니다. 그들이 남긴 발자국은 눈 속에 찍혔고 곧 하얀 눈으로 덮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역사 속 어딘가에 기록되지 않은 페이지에 두 사람의 이야기는 영원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세종대왕의 며느리가 고발한 조선 최초 동성애 스캔들의 진실입니다. 역사는 이 이야기를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왕실의 치부였고 시대의 금기였으니까요. 하지만 조선왕 조실록 구석구석에는 그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습니다. 안평대군, 행실이 바르지 못하다. 안평대군의 처소에 의심스러운 자가 출입하다. 안평대군의 아내 송씨, 궁을 떠나다. 단편적인 기록들이지만 그 사이에 숨겨진 이야기는 이것이었습니다. 사랑하고 질투하고 복수하고 용서하고 결국 서로를 놓아준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시대를 앞서간 금기를 넘어선 지워지지 않는 사랑의 이야기. 안평대군과 소빈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역사는 침묵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들은 끝까지 서로를 사랑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은 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랑에 정말 옳고 그름이 있을까요? 시대가 금기시하는 사랑은 정말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사랑을 너무 좁게 정의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 답은 여러분이 찾아야 할 것입니다.